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사안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진단하고 분석해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냅니다. 국방 안보 전문 큐레이션 프로그램 디펜스 프라임 시작합니다. K방산이 성공했구나. 사실 더 놀라운 거는 현장 계약입니다. 3일을 가 있었어요. 다시 갑자기 스타로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네. 네. 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의 주제는 얼마 전에 열렸던 2023 서울 아덱스입니다. 성황리에 개최됐죠? 이번 아덱스는 지난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막을 내렸고요. 운영본부 측 집계에 따르면 이제 한 22만 명이 행사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비즈니스 데이와 일반 관람 데이로 해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일반 관람일인 21일하고 22일은 거의 매일 각각 6만 명이 넘는 인원이 와서 굉장히 성황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어쇼라고 하니까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34개국 55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해서 한 2,300여 개 정도의 부스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야, 이 수주 상당액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294억 달러 정도. 얼마예요, 그러면 거의? 한 대략 한 40조 정도, 40조 정도 해당할 겁니다. 액수로 보면은 2021년 2년마다 행사를 하니까요. 이전 행사에 비해서 한 27.8%라고 얘기하나요? 이제 이전 행사 230억 달러 정도가 수주 상담을 했다니까요. 상담액인데 근데 사실 더 놀라운 거는 현장 계약액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계약에? 예, 이것이 6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2021년 2년 전에는 그게 한 1억 2천여억 달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늘은 거네요, 거의. 그렇죠. 거의 이게 몇 배? 50배? 50배 정도 되는 늘어났네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K방산이 성공했구나, 네. 성장했구나. 또 달리 말하면 지금 국제사회 안보가 불안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도 많이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 주변에서 보면 이번에 SNS에 아이들하고 아덱스 갔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 일반인들도 체감할 수 있는 인기였는데 직접 가보셨죠? 예, 저는 직업상 또 3일을 가 있었어요, 거기. 예, 근데 정말 많이들 오셨고 대회로서는 정말 성황리에 끝났다. 이건 네. 맞고 또 볼거리라는 면에서도 제가 보기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로 14회째를 맞았습니다. 서울 아덱스. 처음에는 서울 에어쇼. 그렇죠. 이 이름이 네. 더 익숙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게 그렇죠. 원래 이름이었다고요? 이게 벌써 27년 전 96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그때는 에어쇼가 중심이었어요. 그때 최초로 러시아의 수호이라든가 프랑스의 라팔 이런 전투기들도 와가지고 시범비행을 했고. 위에서 하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 소위 말하는 밀덕에 입문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우여곡절을 좀 겪다가 2009년까지는 에어쇼였는데 2009년부터 아덱스, 즉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로 개편을 해가지고 네. 종합방산전시회가 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떤 에어쇼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서울공항에서 거의 대부분 했지만 딴 데서 한 적도 있어요. 한 번은 2003년에 지방에서도 좀 분산 개최를 하자. 청주에서. 그때 부산에서 했어요. 2003년에는. 2003년에는. 근데 부산에서 하다 보니까 컨벤션 센터에서 비행기가 지나가는 걸 바라만 보는. 그래서 좀 아쉬웠던 점이 많은 게 있었고 두 번째는 2013년에 서울공항의 활주로 변경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청주공항과 일산의 킨텍스에서 분산 개최하기도 했고요. 네네. 이런 식으로 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동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몇 개나 보신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 봤죠. 다 96년부터?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연배가 좀 있으시네요. 96년부터 보셨으면. 비밀입니다. 예. 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말이 떠오르는 게 사실 우리가 전쟁을 겪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폐허 속에서 무기를 생산한다는 건 감히 생각해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다는 게 정말 기적을 일군 셈인데 이번 서울 아덱스에서 우리 방산, K 방산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떨쳤죠. 예, 그렇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를 보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 뭐 우리 국내에 있는 무관도 있겠지만 이 행사 자체를 위해서 외국에서 참여한 이런 그 상담하기 위해서 온 인원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국제사회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혹은 그 이전부터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로 굉장히 안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그 KF-21, 굉장히 그 스텔스 성능에 가까운 것을 갖고 있는 최첨단의 기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KF-21이 F-22, 네. F-35, 미국 거. 그 옆에 딱 같이 나란히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가 여기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 이 정도 될 수 있구나. 네. 약간 미국 친구들은 농담처럼 여기는 저 스텝브라더라, 의형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세계 속의 방산 강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상이 높아졌는지 볼 수 있었던 2023 서울 아덱스의 모든 것. 저희가요 오늘도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제가 96년 에어쇼가 시작될 때 네. 비행을 한 적이 있었죠. KF-21이 하늘을 날았다는 부분들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탑건 톰 크루즈가 있다면 한국의 톰 크루즈신 거예요. 맞죠?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아덱스 규모가 역대 최대였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아덱스는 서울공항에서 개최가 되는데 네. 공항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이거를 면적으로 따지면 좀 이해하시기 힘드실 것 같고요. 축구장으로 따지면 21년이 한 32개 축구장을 합친 거. 네. 거기에서 한 8.7% 정도가 확대돼서 축구장 35개의 면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참가 기업은 34개국 550개 업체, 그리고 이건 21년이 가장 많이 왔었는데 네. 그때보다도 110개 업체가 더 온. 원래 상황이 역대 되겠습니다. 최대였던 것보다 더 많이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무기 획득 사업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외 초청 군 관계자분들이 55개국 114분이 오셨는데 네. 19년이 최고로 많이 오셨었습니다. 그때보다도 27명이 더 많이 오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2023 서울 아덱스 생생하게 들여다볼 텐데요. 디펜스 프라임이 주목한 첫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방산 수출 세계 4위. 세계 4위가 목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 세 나라가 점유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네. 나머지는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한국 이 정도 순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8위 정도 수준이고요. 4위로 올라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특히 방사청에서 올해 4월에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4대 방산 수출 국가, 국방과학기술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이게 또 가능한 부분이 최근 2020년에서 2022년에 들어오면서 수주액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 15년 동안에 방위산업 R&D에 투자한 내용, 네. 그리고 품질 제고를 위한 신뢰성을 확보한 내용, 대량 생산 설비를 구축한 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시너지를 작용을 해서 도출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위 산업이 우리 안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말 산업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건데 당연히 세계 1위는 미국이겠죠.
당연하죠. 예. 우리가 4위가 되려면 넘어야 예. 되는 산들이 누군가요? 예, 일단은 이제 요 그 순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이게 연간 순위로 보통 잘 하지를 않고 누적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 순위다 그러면 2017년부터 이제 5년간. 5년치. 왜냐하면 이게 무기라는 게 한 번 딱 산다고 해서 그 해에 돈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뭐 5년, 10년 이렇게 해서 돈이 나눠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계약이 장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끊어서 봅니다. 네. 그래서 이 5년 단위로 끊어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 한 8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럼 위에 누가 있냐? 네. 자, 우리가 8위라고 하는데 이제 한 세계 점유율로 치면 2.8% 정도 되는 겁니다. 바로 위는 영국이 있고요. 영국이 한 2.9%. 아, 그다음에 0.1% 차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미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미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바로 위에 있는 이탈리아 3.1% 정도거든요. 네. 사실 여기는 굉장히 손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5년 뒤로 또 따지면 예, 그러니까 좀 누적으로 돼서 따지면 사실은 이미 작년 계약과 올해 계약으로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럼 남아 있는 게 두 개 국가인데 어디냐면 독일하고 중국입니다. 독일이 4.5%, 중국이 4.6%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우리 폴란드 계약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계약, 그다음에 또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나 기타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 추가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충분히 이것도 넘어설 수 있는 수치다. 그래서 네. 이것이 가능한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럼 이게 요 단기간 동안 넘어갈 수 있지만 계속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게 하기 위한 또 그 미래의 무기 체계들 같은 것들도 좀 준비를 해야지 또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앞으로 5, 6년 이내의 범위로 봤을 때는 네. 사실은 가능한 목표라고도 할 수 있고 가능한 목표는 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라는 그렇죠. 게 확 와닿고 수출은 어느 나라들이 많이 하나요? 그것도 순위가 비슷한가요? 흔히 얘기하는 뭐 8대 방산 강국 뭐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맨 위에 지금 4개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있고 독일 한 이렇게 5나라 정도는 거의 정말 순위가 안 바뀌는 느낌인데 난공불락. 그렇죠. 근데 그 아래부터는 솔직히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해요. 이탈리아, 영국 뭐 이 정도밖에. 사실 이스라엘만 해도 한 7, 8년 전만 해도 야 우리가 이스라엘 넘겠어? 이스라엘이 약간 넘사벽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치고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생각보다 가능성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그동안 다른 유럽 국가들이 좀 손을 많이 놓은 분야들 예를 뭐 들면. 전차라든가 장갑 차량, 뭐 대량으로 생산한 포탄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안보 실정상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었는데 이게 시대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시 갑자기 스타로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유럽 나토만 해도 좀 전차를 대량으로 다시 필요로 하는 나라도 있는데 독일 빼고는 그 정도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가 흑표를 급하게 사온 이유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방산 수출 세계 4위가 되려면은 이번 아덱스 결과가 매우 중요한데 성과가 매우 좋다고 들었거든요. 해외 초청 대표단과 업체 미팅인 G2B 미팅, 그리고 업체끼리의 미팅인 B2B, 이런 미팅들이 1940여 건이 진행이 됐고요. 네. 대표단과 우리나라 대표단의 그런 G2G 미팅도 80여 건 정도 진행이 돼서 총 2,030여 건의 미팅이 주선이 됐습니다. 미팅의 성과로 294억 달러의 수주 상담, 그리고 60억 이상의 계약, 네. 체결 이런 부분들이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국내 이제 주요국 관계자들 아주 큰 손들이 많이 찾았다고 들었는데 그 반응이 아주 열화 같았다고요. 뭐 호주, 말레이시아, 몽골, UAE, 이집트, 폴란드 이런 국가들의 장관급 인사 대략 23명, 네. 그리고 군 최고지휘관 16명 등이 아덱스를 방한을 하셨고요. 네. 또 계약 체결액 이걸 봤을 때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견학 온 사람들이 아니라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앉은 자리에서 계약을 결정할 수 있었고 예. 더 빠르게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참여업체 반응들 궁금한데 상담이 많았잖아요. 네. 성과도 바로 이어졌나요? 어떻습니까? 계약 체결이 60억 불이라는 것은 21년도에 1.28억 달러 이 정도 됐는데 거의 뭐 47배 정도 되는 그런 겁니다. 네. 그렇다 보면
시청자분들께서 그 내용만 들으셔도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약간 이게 비유가 비슷할지 모르는데 우리 올림픽을 봐도요. 갑자기 우리 쪽으로 쫙 뭐 메달이 온다. 예, 그러면 경쟁하는 국가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도 사실 재미가 있습니다. 경쟁국들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손님들이 싹 몰려가는 게 보인 거잖아요. 어땠을까요? 글쎄요, 뭐 경쟁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할 수밖에 없죠. 분하다. 근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어쇼가 있어서 계약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해외가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국내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굉장히 우수한 무기 체계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에어쇼다. 네. 즉 결국은 국내 방산 능력이 우선이고 이 능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자리다. 그리고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제 아덱스에 이번에 아니더라도 또 나오려고 굉장히 막 공을 들일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무래도 그렇죠. 예.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성과가 있으면은 계속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요. 특히나 이번에 주목할 만한 게 사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굵직한 주요 방산 국가 플러스 우리나라 기업 정도밖에 없었던 느낌이었는데 이 올해부터는 우리가 콜롬비아라든가 뭐 폴란드는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좀 전에 안 나왔던 나라들이 대거 참가하는 그런 걸로 봐가지고 이게 단순히 한국 방산을 어떤 홍보하는 거를 넘어가지고 네. 어떤 세계적인 방산 이벤트로 성장할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게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 2023 서울 아덱스에 우리가 자랑하는 무기 체계가 전시가 됐잖아요. 이게 일종의 직접 보고 사가세요.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아덱스 개막식 때 대통령께서 축하 연설을 해주셨는데 그 연단 뒤로 우리나라 수출 주력 무기체계 10종을 앞에 전시를 해놨었습니다. 네. 그 무기체계들 중에는 개발 중인 무기체계가 있고 이미 개발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무기체계들이 있었는데 개발 중인 무기체계들 같은 경우는 TF-21, 그리고 LAC 소형 무장 헬기, 네. 레드백 장갑차, LSAM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동안에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FA-50, MSAM, K2 전차, K9 자주포 이런 네.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두 분이 또 밀리터리 덕후시잖아요. 어떤 무기 체계에 좀 집중하셨어요? 글쎄요, 뭐 이제 저는 덕후를 졸업했는지 무기 체계 자체를 보고 이렇게 흥분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요. 그거보다는 박사님이시니까. 예. 이제 한화, 카이, LIG 등의 회사에서 우주 체계에 집중하는 걸 보면서 야, 이제 좀 가능성이 보일 정도로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우주에 닿지 못하면은 이제 전장을 장악하지 못한다. 그리고 소위 우리 다영역 작전이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가 일부 영역에서 열세에 있더라도 우주라는 영역, 그다음에 뭐 사이버 전자기술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커다란 영역에서 우위를 얻는다면은 네. 적을 압도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 군과 국방부에서 정확하게 어떤 방향, 개발 방향을 제시를 하니까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수주해야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가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스템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뭐 공군이라든가 군이 주도한 우주 항공 우주의 생태계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네.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편집장님은요? 사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용 무기 체계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 롯데에서 발표한 30톤급 체륜식 장갑차. 이거는 지난 8월에 폴란드하고 공동 개발하겠다고 계약을 발표했는데 벌써 시제품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물론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만 네. 굉장히 이런 수출 장비의 개발에도 템포가 붙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주목할 만한 게 정말 드론 및 드론 대응 장비의 어떤 전시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걸 보면은 현대전의 추세가 지금 드론으로 어떻게 가고 있다. 그렇죠. 그거 아주 뭐 누가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LSAM, MSAM 첨단 무기 체계 실물을 최초로 공개를 하기도 했었고 야외 전시장에서 국산 항공기의 역사가 그대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희 디펜스 프라임 또 시청률 오르면은 다음 아덱스 때는 현장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반응 어땠습니까? 이번에 반응 특히 에어쇼 같은 경우에 네.
LSM, MSM은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지금 운영 중인 거 그리고 개발 중인 그런 무기 체계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네. 특히 에어쇼에서 KF-21이 하늘을 날았다는 부분들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은 워낙에 뭐 질리게 보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저도 우리 저 편집장님처럼 1회부터 빠진 회가 없습니다. 궁금해요. 질리나요? 아니면 볼 때마다 새롭습니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너무 많이 본 것들은 좀 이제 지나치게 되고 네. 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위주로 아무래도 보게 되는데 사실 이번에 새로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일단은 U2S 고고도 정찰기 같은 것도 사실 에어쇼에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왔던 것은 아니지만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고요. 아니면 C5M 슈퍼 갤럭시 수송기 같은 거 이게 뭐 이거 엄청난 능력을 가진 기체인데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이제 V22 틸트로더 이제 오스프리 틸트로더 항공기 E52도 뭐 지나가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제일 부러웠던 거는 그 F-22 랩터의 공중 기동. 이거는 거의 이 에어쇼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모습이었고, 네. 야, 우리 KF-21도 좀 저런 그 능력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좀 들긴 했습니다. KF-21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보라매 전투기 이제 실물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범 비행이 화제였는데 이게 수도권에서 이뤄진 첫 시범 비행이었다고요? 예, KF-21이 등장한 것은 19년 아덱스 때 실물 모형이 등장을 했습니다. 실물이 아니라 모형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사천 에어쇼에서 KF-21을 만들고 있는 카이가 사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천 에어쇼에서 실물을 지상 전시만 했었고요. 이번에 지상 전시 및 비행을 시범 비행을 같이 한 거는 네.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외 고객들한테 이 KF 인기가 매우 뜨거웠다고요? 예, 뜨거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미국이 F-22 해외에 팔지 않고요. F-35 고객 가렵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이 개발하겠다고 돈 낸 터키가 러시아에서 이제 S-400이라고 하는 방공무기 체계를 사오니까 야 너희들 나가 너희들한테 안 팔아 이렇게까지 되어버리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KF-21과 같은 기체 뭐 사실 이것도 수출 제한이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상당 부분 독자 기술로 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 수출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그래서 이런 F-35 같은 것을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에게 뭐 혹은 그런 F-35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임무를 할 수 있는 기체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기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우리 킬러 컨텐츠는 따로 있어요. 어떤 거요? FA-50이 사실은 꽤나 많은 국가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 나왔을 때는 야 이게 무슨 뭐 원래 훈련기로 나왔으니까 훈련기를 총성 만들어서 뭐 어쩔 거냐 하면서 되게 비난도 많았습니다만은 이 소위 이제 경전투기, 지원 전투기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고요. 네. 여기에 그래서 사실 폴란드에서 FA-50 산 것도 이제 구매를 해간 것도 사실 그런 어떤 전반적인 전력의 조화를 생각해서 가져간 반드시 거라고. 훈련용이 아니어도. 예, 그러니까 훈련용이 아니라 얘는 이제 전투기용으로 활용이 되는 거고 여기에 에이사 레이더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적을 멀리 보고 정확히 보고 빨리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그 다음에 뭐 암람 같은 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걸 장착이 되면은 이제 능력도 완전히 그 제공 임무 전투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항속 거리만 좀 좁고 폭장량만 좀 적은 건데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보면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투기에 비해서 절반값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성능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사실 중소국가들은 굉장히 이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이제 천궁2라고 하는 이제 그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가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UAE에 수출 성공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사우디 같은 국가는 원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뭐 어떤 뭐 탄도 미사일이든 아니면 포탄이든 이런 발사체들의 공격에 대해서 국민을 지켜내는 게 결국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굉장히 우수한 성능에 또 가격적이면 또 합리적인 시스템이 뭐가 있냐. 네. 결국은 대한민국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무기 체계들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KF
F-21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관심 갖는 나라들이 많다고요. 그렇죠. 네. 일단 공식적으로 파트너로 참가한 나라는 아직 인도네시아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관심을 표명한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고요. 그중에 한 두 나라 정도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결국은 뚜껑 열려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네.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잠재력도 말씀하신 대로 무시는 못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하지만 뭐 그거 말고도 막 다양한 장비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지금 뭐 K방산의 어떤 대표 주장의 K9 같은 내지는 K2 흑표 이런 지상 장비들에 대한 관심은 이미 어떤 가능성의 수준을 넘어가지고 확실한 네. 수요로 이어지고 눈앞에 있거든요. 보인다. 그렇죠. 네.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아무래도 지상 장비와 항공 장비 중심이었지만 K방산의 앞으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선박들이에요. 구축함, 뭐 초계함, 잠수함, 특히 잠수함 이런 것들까지 앞으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허정 팀장님을 대한민국의 탐크루즈다, 탑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에어쇼에서 이렇게 조종해 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96년 에어쇼가 시작될 때 네. 그 축하 비행 편조가 있었습니다. 오. 거기에 이제 한 편조 구성원으로서 예. 한번 비행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워낙 뭐 순식간이긴 한데 그래도 어떤 기분인가요? 거기 위에 있을 때는? 비행을 할 때는 사람이 정말 많이 왔다. 그리고 대형 잘 맞춰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죠. 네. 넥스 에어쇼를 보면은 정말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 조금만 더 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칭찬만 할 수는 없고 여러 에어쇼 다녀보셨잖아요. 그렇죠. 좀 이런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뭐 고쳤다라기보다는 아직은 아덱스가 항공기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두 나라 국가의 군용 항공기들이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 뭐 현실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해외 유명 에어쇼들을 가면 아무래도 그 국가의 항공기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오는 항공기들이 그러니까 군용기나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고 시범 비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타국 항공기들의 참가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네. 더 좋지 않겠냐. 뭐 진짜 파리 에어쇼 같은 어떤 그런 성격까지 좀 늘렸으면 어떻겠냐 그런 거죠. 에어쇼계 올림픽 같은 그렇죠. 느낌을 좀, 주겠다. 예. 그리고 또 이게 회차에 따라서는 좀 관람객이 너무 갑자기 몰리거나 이럴 때 좀 관리가 살짝 아쉬운 면이 없진 않은데 그런 점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예. 뭐 어쨌든 조금만 노력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메이저 에어쇼급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행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재력을 볼 수 있는 게 미군이 그 어느 때보다 아덱스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만큼 핵심 자산들을 과감히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예,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생각해보면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워싱턴 선언 이후에 북한에 대한 강한 경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거의 뭐 상시 배치를 하는 수준으로 올리겠다라는 공약을 미국이 했고요. 그런 약속들을 지키는 모습들이 연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U2S 같은 고고도 정찰기 이거 사실은 위성하고 거의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것으로 북한을 지금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죠. 그게 전시함으로써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 B-52 폭격기 아시다시피 미국의 3대 폭격기 중에서 핵폭격을 할 수 있는 건 B-52하고 B-2밖에 없어요. B-1은 더 이상 핵폭격 임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B-52를 굳이 보내가지고 해서 한다. 핵 투발 자산을 한국에 우리가 계속 전개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뭐 갤럭시 C5M 갤럭시 수송기가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의미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수송기 하나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치 헬리콥터라고 들어보세요. 공격 헬기. 5대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예. 혹은 전차로 하면 전차 2대가 들어가고 아니면 C-130이라는 수송기가 있거든요. 수송기 동체 날개 딴 다음에 동체를 그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큰 기체예요. 그러니까 페이로드가 122톤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탑재 중량이. 네. 이런 전략 수송 자산을 한국에 갖다 놓는다. 즉 이거 언제나 필요하면 그런 것도 싣고 와서 전개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동맹에 대한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단순히 그냥 기체만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메시지를 같이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미군의 특수비행팀 진짜 유명하잖아요. 거기가 안 와서 조금 아쉬웠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굉장히 긴장해서 볼만한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사실 썬더버드나 블루엔젤스 같은 고개 비행 팀이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뭐 동맹이나 아니나를 떠나가지고 이 두 팀이 어마어마하게 스케줄이 빡빡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사실 좀 F-22가 온 것도 좀 놀라운 이례적인 경우거든요. 왜냐면 그게 전 세계에 170몇 대밖에 없는 물건이라 해외 전개 자체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물건이에요. 네. 그거를 에어쇼에 딱 보냈다. 이거는 엄청나거든요. 2대가 왔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안전상 한 대는 예비로 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번에 그만큼 우호의 어떤 상징을 잘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미국으로서는 한미 동맹의 그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만큼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렇죠. 이번에. 솔직히 F-22 이번에 고개 비행한 걸 딱 보면은 네. 아무도 미국하고 싸우자고 하는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진짜. 넘사벽이에요. 어떻게 진짜. 보셨어요? 저도 F-22 기동하는 걸 몇 번 봤는데 네. 올해 아덱스처럼 그렇게 휘황찬란한 기동을 하는 걸 못 봤고요. 네. F-22가 뭐 공중전의 최강자라고 하기는 하는데 말로만 들었었지 그 기동을 보는 순간 정말 F-22는 피해야 되겠다. 넘사벽이다. 전문가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자, 화제를 불러온 2023 서울 아덱스 그 두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에 대한 관심이 고스란히 보였는데요. 발사체 실물을 전시했잖아요. 이것도 반응이 매우 좋았죠? 예, 그렇습니다. 발사체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AAM이라고 미래 교통수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을 수송하는 드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을 드론이 수송해요? 네, 그렇습니다. 타는 거죠, 거기에. 네. 버스나 뭐 이런 것처럼. 그 AAM은 도시 내에서 이동하는 거, 그리고 도시와 도시 간에 이동하는 걸 다 포함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전시가 됐고, 특히 이제 민간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체 제작한 소형 우주 발사체가 전시됐습니다. 네. 그런 예로는 뭐 이노스페이스의 한빛 TLV라든지 페리즈 에어로스페이스의 블루웨일이라든지 그런 발사체들이 전시가 됐었습니다. 네. 아덱스 기간 동안 항공우주산업 세미나 그리고 미래기술 관련 세미나도 개최가 됐는데요. 호주와 협력한다든지 이런 국제협력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많이 진행됐죠. 네. 세미나장은 전시장 뒤편에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한 호주 항공우주산업협력 세미나 그리고 국제전자전 컨퍼런스, AAM 인증기술 국제 세미나, 국내외 위성항법 서비스 발전 방향 세미나 네. 이런 등등의 세미나들이 굉장히 내실 있게 진행됐습니다. 야, 우주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정말 이 에어쇼를 봤으면 더 꿈이 막 불이 붙었을 것 같은데 스튜던트 데이도 운영을 했다고요? 스튜던트 데이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위주로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다 이런 아직 희망이 자라나고 있는 그런 인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네. 드림데이, 그러니까 10월 20일 금요일 날 드림데이를 운영을 했고요. 퍼블릭데이인 21일 토요일과 20일 일요일에는 체험 위주로 갔습니다. 네. 항공우주 체험과 드론 종합 경연대회 이런 걸 했는데 드림데이 금요일 날은 대략 한 36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을 해서 실제로 민과 군의 조종사, 정비사들이 네. 앞으로의 생활이 어떨 것이다 이런 그림을 그려준 강연의 시간이었고요. 퍼블릭데이 때는 뭐 전투기 조정 체험, VR입니다. 네. 그리고 뭐 패러글라이딩 체험, 그리고 뭐 드론 축구 대회 이런 체험 위주의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는 뭐 고등학생,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다 참석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 청소년들한테는 팀장님 같은 분이 롤모델이잖아요. 나 저렇게 되고 싶다. 그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부가 세계 5대 우주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신설된다고요? 예,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산하의 외청으로 설립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했었던 공약 중에 우주 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 시대 개막이라는 공약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에 따른 후속 조치고요. 아주 한마디로 손쉽게 말씀드리면 한국판 나사입니다. 나사. 예, 나사. 그래서 미국의 우주개발국. 그래서 이 한국판 나사를 세워서 뭐를 하냐? 2032년까지 달 착륙. 우리가. 예. 물론 이제 이게 유인 착륙인지 무인 착륙인지는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뭐 어쨌거나 예. 그다음에 2045년까지는 화성 착륙이라고 하는 굉장히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뉴스페이스 시대거든요. 네. 이 뉴스페이스와 올드스페이스의 차이가 뭐냐면
올드 스페이스 시절에는 막 정말 강한 강대국,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소련 이런 나라들이 정부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우주 계획을 끌고 가는 거라고 한다면요. 네. 뉴 스페이스 시대는 자 민간이 혹은 중견 국가도 중소 국가도 민간 중심으로 해서 우주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서 그래서 빨리 성장시키고 도약적으로 성장시킨다. 마치 스페이스 벤처 같은 그런 느낌의 업체들이 굉장히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뭐 민간의 우주 개발, 우주 연구 개발, 뭐 아니면 민간이 회사들 육성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우주 관련 인력들을 양성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 새롭게 설립되는 우주항공청이 네. 좀 견인을 해줘야 됩니다. 편집장님 같은 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날카롭게 조언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아니 뭐 제가 우주 쪽은 잘 모르긴 하는데 사실 우주가 중요하다는 건 이게 단순히 어떤 상징적인 구호 이런 걸 넘어가지고 실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당장 지금 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만 해도 이제 스페이스X라는 그 일론 머스크가 주던 회사가 하고 있는 지금 그 위성 인터넷망 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거기서 보듯이 우주 공간은 이제 실질적으로 상업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 경쟁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국가 경쟁력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군인 출신이시지만 민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 공감을 하시죠?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그럴까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요즘에 기술이 전장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는 그 기술력이 그 영역을 더 빨리 접근시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네. 특히 우주 분야 같은 경우는 각 기관 간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각 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고요. 거기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그걸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정부의 지원 이게 시너지를 낸다고 한다면 네.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23 서울 아덱스를 통해서 K방산의 현 주소를 짚어봤습니다. 국방부 아덱스 TF 허정 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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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환호와 박수 소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킨 파란 가을 하늘을 수놓은 8대의 편대.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디펜스 프라임이 주목한 오늘의 디데이스. 2023년 10월 21일 세계 속의 방산 강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준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1996년 서울 에어쇼를 시작으로 2023 서울 아덱스까지 우리나라 방산을 세계에 알리기까지 그 시작을 함께한 에어쇼. 단연 방산 전시회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3 서울 아덱스 에어쇼. 블랙이글스의 단단한 팀워크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대형. 세계 속의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 공군의 강력한 기계 알바트로스 대형. 용맹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독수리 대형까지. 공군 전투조종사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인재들로만 구성된 블랙이글스는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 8대로 다양한 종류의 특수비행을 선보이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입니다. 국군 특수비행팀의 역사는 1953년 10월 1일 6.25 휴전 이후 첫 국군의 행사에서 F-51 무스탕 전투기 4대가 편대비행 및 특수비행과 대지공격을 관람객에게 선보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62년 F-86 세이버 전투기로 기종을 전환하며 블루세이버라는 이름으로 본격 에어쇼팀의 성격을 갖추기 시작. 이후 1966년 새로 도입된 F-5A로 기종을 전환하며 오늘날의 이름인 블랙이글스가 창설되었습니다. 이후 대량 편대군 시범비행으로 대체되며 활동을 멈춘 것도 잠시 1994년 A-37B 드래곤플라이 공격기를 기종으로 한 대한민국 유일국의 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재창설되어 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이후 A-37B의 태역후인 2011년에는 현 블랙이글스를 이끄는 국산 초음속 제트기 T-50 골든이글로 기종을 전환. 지금까지 국산 항공기의 위용을 뽐내며 전 세계 에어쇼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2012년 영국 공군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에어쇼. 와딩턴 공군기지의 국제 에어쇼 디스플레이 부문 빛나는 1위 달성. 세계 최대 군사 에어쇼. 헤어포드 공군기지의 리아트 에어쇼에서 시범비행 대상과 함께 인기상까지 수상하며
전 세계의 국산 항공기와 우리 공군의 위상을 드높여왔습니다. 최상의 안전 속에서 최고의 에어쇼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방산 수출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블랙이글스의 도약은 계속될 것입니다. 네, 아덱스를 보면서 K 방산의 가능성을 좀 짚어봤는데 우주 분야 또 방산 기술을 선도하겠다는 꿈, 과연 이게 욕심일까요? 욕심은 아니죠. 그리고 사실 선도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전진을 해야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이거는 잘못하면은 이게 조금만 멈춰 있어도 선도 국가들은 계속 앞서가고 후발주자들은 치고 올라오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방심하면 안 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각오. 네. 그러니까 선도해야겠다는 욕심을 떠나서 선도할 수밖에 없다는 각오.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도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올 상반기에 국가안보실에서 방위산업 수출 전담 조직을 신설을 했습니다. 예, 예. 범정부 차원에서 좀 방산 수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예. 이게 벌써 눈에 띄는 성과가 있다고요.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앞장서니까 이게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1호 세일즈맨을 자처하고 세일즈 외교로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을 이미 해왔고요. 그래서 작년 11월에는 방산 수출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를 하시기도 하셨죠.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계속 이걸 주재할 수는 없는 일이니 당연히 이제 국가안보실에서 방산 수출 지원 체계를 지원하는 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방산 수출 기획팀이라는 것이 신설됐습니다. 2월에 신설이 됐고요. 그래서 정부와 방산 기업이 소위 원팀이 돼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라. 네. 라는 것이 이제 취지고, 그래서 뭐 여기서 일종의 이 방산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각 나라별로 다른 막 자잘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현안 대응해주고, 그 다음에 일단 또 업체들이 듣는 또 이렇게 방산 수출 현장의 애로도 좀 그렇죠. 풀어주고, 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조직이 생기니까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자, 방산 수출 세계 4위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저는 사실은 뭐 수출 몇이다, 뭐 매출액 얼마다 이런 어떤 수치보다는요, 이 수출로 올리는 이익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익이 우리 국방으로 다시 재투자되고 우리 국방력을 높여주는 데 기여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한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 능력이 국제사회에 기여해서 그래서 이 국제 질서, 그다음에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편집장님은요?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방산이 진짜 안정적으로 상위권 수출 국가가 될 수 있는 어떤 정말 몇 안 되는 기회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 이런 네. 말이 있는데 진짜 지금이야말로 어떤 그동안 불가능해 보였던 사실 10위권 안에 드는 것도 상상도 못했던 때가 1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8위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기회다. 그러니까 좀 더 분발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이 방산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서 세계적인 방산 수출국 중 하나로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자립할 수 없는 국가였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참 뜻깊은 행사였다라는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 서울 아덱스를 통해서 미래를 향해 우주를 향해 뻗어가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량과 우수성을 확인해봤습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저녁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